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이 수령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세히 기록한 책인데요. 오늘날로 보면 행정학이나 공무원의 윤리지침의 기반을 저술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목민심서의 저자 정약용은 조선 후기 문신이자 유학자, 실학자의 대표격 인물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그는 1801년 순조 1년에 일어난 천주교 박해인 신유박해에 휘말리면서 16년간의 귀양살이를 보내게 되는데요. 목민심서는 이런 유배 생활 중 쓰여진 책입니다. 목민심서의 저변에는 수령과 백성이 다 같은 인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정약용은 일관되게 수령은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애민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실용과 객관, 합리를 중시하는 사상을 목민심서에서 구체적 행동 강령으로 연결한 것이지요. 목민심서, 여운의 목소리로 한번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목민심서, 정약용 지음, 장시광 편역, 발행 타임기획. 스스로 쓴 서문. 자서. 옛날에 순임금은 요 임금에게서 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후 12목에게 백성을 잘 기르도록 가르쳤고, 문왕은 정치 제도를 확립하면서 사목을 두어 이를 목부라고 불렀다. 맹자는 평육에 갔을 때 백성을 기르는 것을 가축에게 꼴을 먹여 기르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이처럼 백성을 기르는 것을 가리켜 목이라고 한 것은 성현이 남긴 뜻이다. 성현이 가르침에는 원래 두 가지 길이 있다. 사도는 만 백성을 가르쳐 각기 자신의 몸을 닦도록 하였고, 태학에서는 왕족이나 고위 관료의 자제들을 가르쳐 각기 자신의 몸을 닦고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백성을 기르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군자의 배움은 몸을 닦는 것이 반이고 백성을 기르는 것이 반인 셈이다. 성현의 시대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말도 희미해진 까닭에 성현의 도가 이제는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백성을 기르는 자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에만 급급할 뿐 백성을 잘 기르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곤궁하고 병들어 쓰러져 구렁을 메우는데도 백성을 기른다는 자들은 좋은 옷에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니 어찌 슬프지 않은가. 나의 선친께서는 조정에서 후한 대우를 받아 두 현의 현감, 한 군의 군수, 한 부의 도호부사, 한 주의 목사를 지냈는데 모두 공적이 있었다. 비록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따라다니면서 배워 조금은 들은 것이 있었으며, 따라다니면서 보고 조금은 깨달은 것이 있었으며, 물러나 시험해보고 조금은 증험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 얼마 있어 귀양살이하는 몸이 되어 쓸모가 없게 되었다. 변방에서 귀양살이하며 있은 지 18년에 오경과 사설을 반복하며 연구해 몸을 닦는 학문을 익혔으나,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몸을 닦는 학문은 학문의 반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래서 중국의 23사와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서, 기타 저술 및 문집 등에서 예전의 사목이 백성을 길렀던 자취를 가려 뽑아 정리하고 종류대로 나누어 차례로 책을 만들었다. 남쪽 변방에서는 토지에 부과하던 세금과 공물을 간사하고 교활한 아전들이 농간하여 그 폐단이 극심하게 일어났다. 나의 처지가 이미 낮아져서 이런 일을 들은 것이 매우 상세하다. 그래서 또한 분류하여
대강 기록하고 나의 견해를 덧붙였다. 모두 12편으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임지에 도착하기, 2부는 자기를 다스리기, 3부는 공무를 받들기, 4부는 백성을 사랑하기이고 5부에서 10부까지는 육전에 관한 것이고 11부는 어려울 때 도와주기, 12부는 관직에서 물러나기이다. 12편에는 각각 6조씩이 있으므로 목민심서는 모두 72조로 되어 있다. 혹 몇 개의 조를 합해 한 권으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한 조를 나누어 몇 권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그렇게 하여 총 48권이 하나의 저서가 되었다. 비록 시대를 따르고 습속을 쫓았으므로 위로 선왕의 법규에 맞지 않는 면도 있으나 백성을 기르는 일에는 그 원칙과 예가 갖추어졌다. 고려 말에 처음 오사로 수령을 평가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도를 따라하다가 후에 7사로 늘렸다. 이것은 이른바 큰 방향만을 독려한 것뿐이다. 그러나 수령의 직무는 법전에 의거하지 않는 것이 없다. 여러 조목을 일일이 열거해 주어도 오히려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수령이 스스로 살펴 행동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 책은 처음과 끝에 2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10편에 나열된 조목만 해도 60조나 되니 진실로 어진 수령이 자신의 직무를 다하려고 생각한다면 거의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부염은 이현보를 짓고 유인은 법범을 지었으며 왕소는 독단을 짓고 장영은 계민집을 지었으며 진덕수는 정경을 짓고 호태초는 서원을 지었으며 정한봉은 환택편을 지었으니 이것들은 모두 이른바 백성을 기르는 것에 관한 책이다. 오늘날 이 책들은 거의 전하지 않고 오직 음란한 말과 기이한 구절만 세상에 횡행하고 있으니 내 책인들 어찌 전해질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주역이 이르기를 예전의 말과 지나간 행적을 많이 알아서 자기의 덕을 쌓는다고 하였다. 이 책은 진실로 나의 덕을 쌓기 위해 지은 것일 뿐 어찌 꼭 백성을 기르는 데에만 한정된 것이겠는가. 책 이름을 심서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에서인가. 백성을 기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몸소 행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 순조 21년 신사년 늦봄에 열수 정약용은 쓴다. 제1부 임지에 도착하기 부임 6조 제1조 임명받기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백성을 기르는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백성이라 하고 백성을 기르는 사람을 선비라 한다. 선비는 곧 벼슬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벼슬하는 사람은 모두 백성을 기르는 자인 것이다. 그러나 중앙관청에서 일하는 관료는 왕을 받드는 것을 직무로 삼거나 기관의 일을 하는 것을 임무로 삼기 때문에 조심하고 삼가면 죄를 짓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오직 수령은 만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하루에도 온갖 일을 미세한 데까지 처리한다. 그러므로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과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실제 그 위치는 같으니 수령이 어찌 구해서 되는 벼슬이겠는가. 옛날에 상궁은 그 영역이 사방 100리였고 후백은 70리였으며 자남은 50리였고 50리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부용이라 하였으니 이들은 모두 제후이다. 지금 조선의 큰 고을은 그 땅이 상공의 영역에 준하고 중간 고을은 후백의 영역에 준하며 작은 고을은 자남의 영역에 준하며 더 작은 고을은 부용의 영역에 준한다.
그러니 그 벼슬 이름이 비록 다르지만 직무는 곧 옛날의 제후와 같은 것이다. 옛날의 제후에게는 재상이 있었고 삼경이 있었으며 대부와 온갖 벼슬이 갖추어져 있어 각각 자신의 일을 맡아 했으므로 제후 노릇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지금의 수령은 외로이 만백성이 위에 홀로 서서 간사한 백성 3명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삼고 교활한 아전 60~70명을 돕는 사람으로 삼으며 거칠고 거센 자 몇 명을 막빈으로 삼고 심성이 좋지 않은 자 수십 명을 종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서로 벗처럼 단단하게 결합하여 한 사람의 총명을 가리고 수령을 속여 제멋대로 함으로써 백성을 학대하고 있는 것이다. 옛날의 제후는 아비가 지위를 전해주고 아들이 이어받아 대대로 지위를 세습했다. 그 결과 백성 중에 죄를 지은 자는 죽을 때까지 등용되지 못하거나 때로는 대를 넘겨서도 벼슬을 하지 못했다. 이는 그 명분과 의리를 지극히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감히 두려워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의 수령은 오래 역임해봐야 2년 정도이고 그렇지 않으면 몇 달 만에 바뀐다. 그 사정이 마치 여관의 나그네와 같다. 이에 반해 저 보좌하는 사람들과 막빈과 종들은 모두 아비가 전해주고 아들이 이어받으니 마치 옛날 대대로 계승한 경과 같다. 주인과 나그네의 형세가 이미 다르고 오래 하고 잠시 하는 사정이 또 다르다. 임금과 신하 사이의 큰 의리도 하늘과 땅 사이에 정해진 분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도망에 피했다가 나그네가 떠나면 주인이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하여 편안히 있게 된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러므로 수령일을 하는 어려움은 공우 같은 제후보다 100배나 더하니 수령이 어찌 구해서 되는 벼슬이겠는가? 비록 덕이 있어도 위험스럽지 않으면 수령 벼슬을 할 수 없고 비록 뜻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수령 벼슬을 할 수 없다. 무릇 제대로 할 수 없는데 하는 경우 백성이 그 피해를 보아 해독이 만연되어 수령에게 천벌이 내려지고 그 재앙은 자손들에게까지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 수령이 어찌 구한다고 되는 벼슬이겠는가? 지금의 무인들은 몸소 인사를 담당하는 관리를 찾아가 수령 자리를 구걸한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풍속을 이루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그 재주와 슬기가 벼슬에 능한지 능하지 않은지를 구하는 자도 헤아리지 않고 듣는 자도 살펴 묻지 않으니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문신 가운데 홍문관이나 승정원에 있는 자들에게는 고을살이를 구걸하는 법이 없다. 아래에서는 그 효성으로서 구걸하고 위에서는 그 효성이 이치에 맞다고 여겨 고을살이를 허락하니 그 습속이 오래되어 풍속을 이루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의 순임금 때나 하은주 시대에는 결코 이러한 일이 없었다. 집안은 가난하고 어버이는 늙었는데 끼니를 잇기 어려운 자는 참으로 그 사정을 불쌍히 여길 만하다. 그러나 천하의 마땅한 이치로 보면 벼슬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는 경우는 있어도 사람을 위하여 벼슬을 택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 한 집안을 봉양하기 위해 만백성의 수령 자리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신하된 자가 만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구걸하여 자신의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고 임금된 자가 만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여 그 부모를 봉양하게 하는 것도 이치에 어긋난다. 만약 재주를 품고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공양을 헤아려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임금에게 글을 올리고 스스로 천거해 한 고을을 다스리기를 구걸한다면 이는 괜찮다. 그런데 한갓 집안이 가난하며 어버이가 늙고 끼니를 잇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글을 올려 한 고을의 수령이 되기를 구걸한다면 이는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옛날에 대개 경연에 참여하는 신하로서
평소에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 우연히 한번 고을살이를 구걸하면 조정에서는 이 사람을 파견하되 그 능력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고 고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얻은 것을 기뻐하였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 가운데에는 재주도 없고 덕도 없는 사람이 이 사실을 끌어들여 전례로 삼고 집안이 가난하지도 않고 끼니도 이을 만한 자가 또한 모두 염치도 없이 고을살이를 구걸하니 이것은 예법에 맞지 않는 일이다. 반드시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임명을 받은 직후에 재물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수령의 복록은 월별로 책정되지 않은 경우가 없고 그 액수를 자세히 나누어 보면 일별로 책정되지 않은 경우가 없다. 무릇 그 재물을 쓸 때가 아닌데 쓰는 것은 탐욕을 부릴 조짐이다. 수령이 임지에 도착하지 않은 채 벼슬이 바뀌는 경우 모두 그 복록을 나누어 주지 않은 상태이다. 몸이 아직 서울을 떠나지 않았는데 어찌 고을의 재물을 쓸 수가 있겠는가. 부득이하게 쓰는 것 외에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새 수령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쇠마전을 이미 공적 비용으로 받고서 또 백성에게서 거둬들인다면 이것은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서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니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요즘 신구 수령이 교체될 때에 신구 수령에게 드는 쇠마전을 민간에서 징수하기도 하고 혹은 공적 비용보다 몇 배는 더해 받기도 하고 공적 비용과 서로 맞먹게 받기도 한다. 이 습속이 오래되어 풍속을 이루어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니 이것은 예법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이전 수령의 행차에는 공적 비용이 없다. 임금이 백성을 위해 근심하여 나에게 말을 하사하셨으나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니 이는 이른바 갈백이 먹어치우고서 또 제사도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 새 수령의 쇠마전은 반드시 향청에서 명령을 내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 새 수령의 죄는 아니다. 그러나 새 수령이 취임한 후에도 이 돈을 민간에 돌려주지 않으니 이것은 새 수령이 먹어치운 것이다. 거둔 사람은 내가 아니지만 먹은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그러고도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미 먹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 차라리 일찌감치 명령을 내려서 자신의 마음을 만 백성에게 밝히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제2조 행장 꾸리기. 행장을 꾸릴 때 의복과 안장 얹은 말은 다 예전 것으로 하고 새 것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비용을 절약하는 데 있고 비용을 절약하는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한 이후에 청렴할 수가 있고 청렴한 이후에 자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함은 백성을 기르는 첫 번째 일인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배운 것이 없고 무식해 깨끗한 옷에 좋은 갓을 쓰고 화려한 안장에 좋은 말을 타는 것으로 위엄을 뽐내려고 한다. 그런데 나이든 아전들은 수령을 볼 때 먼저 그 의복과 안장 얹은 말을 묻고 만약 사치하고 화려하다고 하면 픽 웃고서 알만하다라고 하고 만약 검소하고 소박하다고 하면 놀라면서 두렵구나라고 한다. 거리의 아이들은 부러워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럽게 여기니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 생각해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한다고 여기지만 실상 부러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미워한다. 나의 재물을 축낸 데다 나의 명예까지 손상되어 남의 미움을 받으니 또한 어리석지 아니한가. 무릇 사치함은 다 어리석은 짓이다. 동행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자제 한 명 정도는 따라가도 된다. 근래 풍속에 이른바 책객이라는 것이 있어서 회계를 담당하는데
이것은 예법에 어긋나니 마땅히 두지 말아야 한다. 만약 나의 글씨체가 거칠고 보기 좋지 않다면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석인에 맡기는 것이 좋다. 겸이는 관청이 큰 존벌레니 절대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만일 공로가 많은 자가 있거든 후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하면 된다. 노북은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다만 한 명 정도는 부녀자의 행차 때에 따라가도록 한다. 총괄에 말한다면 자제 이하는 아정과 같은 관속들과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수령을 새로 맞이하는 아전들이 오면 당일에 으뜸 아전을 불러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할 것이다. 자제 이하는 얼굴은 볼 수 있어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제가 말을 건다면 네가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죄가 자제에게 있다. 그 외에 만일 한마디라도 말을 건다면 너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아전들이 말을 걸었는데 네가 금지시키지 못했다면 너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내 사람을 단속하여 금한 것을 범하지 않도록 하고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주고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이불과 소못 외에 책을 한 술에 싣는다면 이는 맑은 선비의 행장일 것이다. 오늘날 수령으로 부임하는 사람들은 오직 역서 한 권만 끼고 나머지 책은 한 권도 행장에 넣지 않는다. 고을에 가면 마땅히 많은 재물을 얻을 것이니 돌아오는 행장이 반드시 무거울 것이므로 한 권의 책 또한 부담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 더러운 마음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백성을 법대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문관은 관직에 있으면 인근의 선비들과 질문도 할 것이며 논란도 벌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보다는 못하지만 과거 공부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옛일을 참고하고 글재를 찾아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서적이 있어야 한다. 이보다는 못하지만 때로는 이웃 관아에서 잔치를 열거나 산수 유람을 할 때 운자를 내어 시를 짓는데 이때에도 반드시 옛사람의 시집이 있어야 한다. 하물며 전정과 부역, 진율과 형옥 같은 것을 옛서적을 참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논의하겠는가. 남북 변방은 멀고 황폐하며 풍토와 기후가 매우 달라 질병이 쉽게 생기는데 의원을 구하기도 어려우니 의서 몇 종을 갖고 가는 것이 어찌 적다고 하겠는가. 변방의 요새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변란에 대응해야 하니 곧 척계광, 유대유, 왕명학, 모원이 등이 편찬한 병서는 항상 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책을 한 수레에 싣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수령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에 토산물을 옆에 끼지 않고 이 수레로서 돌아간다면 어찌 맑은 바람이 길에 가득하지 않겠는가. 제3조 조정이 하직하기. 사헌부와 사관원의 관원으로부터 자격심사인 서경을 받고 나면 곧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린다. 속대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각 도의 도사나 수령으로 처음 임명된 자는 다 서경을 받는다. 일찍이 시종과 당상관을 역임한 자는 서경을 받지 않는다. 서경은 사헌부와 사관원 양기관에서 관원 2사람씩을 내어 거행한다. 임명된 후 50일이 지났어도 서경을 끝마치지 못한 자는 임금에게 아뢰어 다시 임명한다. 감찰로 임명되었을 때 이미 서경을 받았으면 비록 처음 수령이 임명되었더라도 다시 서경을 받지는 않는다. 살피건대 서경이라는 것은 내외의 사조를 다 기록하고 아울러 처가의 사조도 기록함으로써 그 허물이 있고 없음을 살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허물도 살펴서 수령을 시키기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임금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한 기관의 서경을 면제해 주었는데 지금은 이 규정이 형식적인 것일 뿐이다. 경국대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수령은 사서와 일경,
대명률, 경국대전의 내용에 대해 고술시험을 보아야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필답시험을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예법은 수령의 임무를 중시하여 임명하기 전에 천거를 받았고 이미 임명했으면 서경을 받도록 하고 또 경서와 법률을 시험하여 그 재주와 학식을 살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은 문구와 격식만 갖추었을 뿐 유명무실해져서 재주가 없고 무식한 자들도 다 수령벼슬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게 되었다. 공경과 대간에게 두루 하직 인사를 할 때에는 마땅히 자신의 재주와 공량이 수령벼슬을 하기에 부족함을 말할 뿐 녹봉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수령의 녹봉이 아무리 적더라도 10식구가 굶주리지는 않을 것이다. 고을로 떠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그 고을이 황폐하지는 않은지 백성들은 고통이 없는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니 녹봉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녹봉이 많음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주어야 한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물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무엇이 그리 기쁘단 말이요. 또 녹봉이 적은 것을 걱정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해줘야 한다. 10식구가 굶주리지 않으면 되니 무엇을 그리 근심한단 말이요. 재상이나 대신 중에 일찍이 그 도의 감사나 인근 고을의 수령을 역임한 자가 있으면 그 고을의 풍속과 폐단을 자세히 묻고서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을 청한다. 이때 자신이 지극한 정성을 보이면서 도와줄 것을 청해야지 가볍게 형식적으로 물어서는 안 된다. 맞이하러 온 아전과 하인들이 이르면 그들을 엄하고 온화하고 과묵하게 대해야 한다. 맞이하러 온 아전과 하인을 대할 때에는 경솔의 체면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을 자랑하며 잘난 체 해서는 안 된다. 엄하되 온화하게 하면 된다. 또 잠자코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한 좋은 방법은 없다. 금죽은 박정이 새로 남원 부사로 임명되었을 때 맞이하러 온 아전이 개인적으로 본부에 통지하기를 어린 학사가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은 채 오롯이 단정하게 앉아 있으니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라고 하였다. 이 말이 한때 널리 전파되었는데 이 말을 가지고 금주의 화상찬으로 삼았다. 제4조 부임 행차하기. 부임 행차하는 길에서는 또한 엄하고 온화하며 과묵하여 마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같이 해야 한다. 행차는 반드시 일찍 출발하고 저녁에는 반드시 일찍 쉰다. 말에 올랐을 때 비로소 동이 트기 시작하고 말에서 내렸을 때에는 해가 아직 지지 않은 상태가 좋다. 으뜸 아전을 불러 다음과 같이 다짐을 해둬야 한다. 하인이 입이 밥을 먹은 후에 진지를 올리고 말에 올랐을 때 동이 트기 시작하면 좋은 것이니 잘 알아서 거행하라. 아랫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먼저 약속을 하는 일이 없이 일찌감치 일어나 밥을 재촉하고 곧장 말에 오른다. 그러면 하인은 밥을 받아놓고도 먹지 못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말을 달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을 달리게 하면 아랫사람들은 수령의 성격이 경솔하고 조급하다고 생각한다. 작은 길이 구불구불한 곳에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뒤를 돌아보면 말을 탄 아전들이 진흙길이라도 말에서 내려야 하니 또한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돌아보지 않을 뿐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는 고개를 외면하여 그들이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길에서 아전 가운데 비록 몸을 굽히지 않는 자가 있어도 꾸짖지 말아야 하고 잠자코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길에서 하는 매일 새끼 식사의 음식은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장 한 종지 외에 네 접시를 초과하면 안 된다. 네 접시라는 것은
옛날에 이른바 이두와 이변이다. 음식점에서 먹을 때에도 이 수보다 덜하지 말고 임시로 차린 주방에서 먹을 때에도 이 수보다 더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한 물품은 아랫사람들이 하는 대로 두고 잔소리를 하지 말 것이며 비용의 많고 적음도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된다. 관청 건물에 귀신과 요괴가 있어 아전들이 피하도록 고하더라도 그 말에 구애받지 말아서 어지러운 풍속을 진정시켜야 한다. 동안 때 왕돈이 미영의 수령에 임명되어 관청에 도착해 시정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정자의 우두머리가 말하였다. 이 정자에는 귀신이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주 죽였으니 묵으시면 안 됩니다. 이에 왕돈이 말하였다. 어짐이 흉하고 사악한 것을 이기고 덕이 상서롭지 못한 것을 제거하니 어찌 귀신을 피하겠는가? 그러고서 정자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었다. 밤중에 여자가 원한을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자의 우두머리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유효를 불러 따져물어 정자 우두머리의 죄를 다 보고받고 정자 우두머리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중국 진나라 때 악광이 하남의 부윤이 되었을 때 관사에 요괴가 많았다. 전임 부윤은 감히 그곳에 거처하지 못했다. 악광이 뒷날 벽구멍 속에서 너구리를 잡아 죽이니 요괴가 드디어 사라졌다. 부임길에 들르는 관청에서는 마땅히 선배 수령에게가 백성 다스리는 법을 열심히 논의해야 하지 농담으로 밤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미 자신이 근무할 도에 들어서면 여러 고을의 수령은 모두 동료로서의 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만일 미워하는 집안이 아니라면 마땅히 곧장 방문해서 얼굴을 보아야 한다. 가볍게 지나쳐서 스스로를 교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 것이다. 하물며 저들은 관청에 있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들에게 그 지방의 풍속과 문물, 그리고 새로 생긴 폐단과 예전에 백성이 겪었던 고통 등 반드시 물어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 새로 부임하는 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목을 넓히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제5조 취임하기. 취임할 때에 길이를 고를 필요는 없고 비가 올 경우에만 계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사람마다 나를 고르지 않은 이가 없으나 봉고 파직을 당하는 자도 있고 고과 등급을 하로 받아 파직당하는 자도 있으며 사고를 만나 떠나는 자도 있다. 전임자들이 길이를 골라도 효험을 보지 못했으니 또 어찌 그것을 따르겠는가. 매양 보면 새로 부임하는 수령이 인근 지방에 도착하면 하루에 겨우 한 역참만 가기도 하고 하루 종일 머물러 있기도 하면서 길이를 기다린다. 고을에서 기다리는 아전들은 이를 속으로 비웃으며 수령이 지혜롭지 못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수령을 따라가는 관속은 집 생각에 마음이 급하나 앉아서 여비만 낭비하니 모두들 수령이 재앙을 받도록 저주할 것이다. 길한 것은 저주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다만 취임하는 날에 바람과 비가 거세어 어두우면 백성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니 잠깐 날이 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취임하면 관속이 인사를 받는다. 좌수를 불러앉히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급하지 않은 공사는 일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고 만일 시급한 공사가 있으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구애받지 말고 아뢰는 것이 좋다. 관청이 굉장히 아름다워도 좋다는 말을 하지 말고 관청이 너무 낡았어도 누추하다는 말을 말아야 한다. 주변에 있는 온갖 물건에 대해 좋다거나 나쁘다는 말을 하지 말고 함구해야 한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할 것이며 입으로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조용하고 떠들썩하지 않게 하여
관청 안이 물결이 잔잔한 것처럼 고요하게 해야 한다. 관속의 인사가 끝나면 삼가 단정에 앉아 백성을 다스릴 방도를 생각한다. 너그럽고 엄숙하며 간결하고 치밀하게 규모를 미리 정하되 그때그때의 사정에 맞게 하고 스스로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치현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군자가 백성을 다스릴 때에는 가장 먼저 자신의 성격 중 치우친 면을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 유약한 성격은 강하게 고치고 게으른 성격은 부지런하게 고치며 완강한 데에 치우친 성격은 너그럽게 고치고 느슨한 데에 치우친 성격은 위엄있고 용맹스럽게 고쳐야 한다. 반드시 구준의 대학년이 조선유의 자경편, 설문청의 종정록 등의 책에서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이 쓰여 있어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주는 구절을 항상 읽고 풀이한다. 그렇게 하여 거듭거듭 본받아 실행함으로써 그 마음을 맑게 한다. 또 경국대전 수교집록, 결속유취, 무언록, 종덕편, 의욕집 등의 책을 미리 연구하면 모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옛사람들이 의술을 가르칠 때에는 매일 해뜰 무렵에 먼저 효경과 논어를 읽히니 또한 이러한 뜻과 같은 것이다. 안정복의 임관정요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천리의 습속이 같지 않고 백리의 풍습이 같지 않다. 한 도 안에서도 산과 바다의 풍토가 다르고 한 현 안에서도 읍과 촌에서 숭상하는 것이 다르다. 장사꾼이 많은 땅은 민심이 간사하고 농사꾼이 많은 땅은 민심이 질박하다. 그러니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마땅히 형세를 살펴 그것에 맞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예전 당나라의 유중영이 경조윤이 되어 황관이 일하던 관아의 아전이 곡식을 약속된 기일에 어겨 들어오자 매로 쳐서 죽였는데 정치가 엄하고 분명하다고 일컬어졌다. 유중영이 후에 하남 부윤이 되어서는 너그러움과 은혜로움으로 정치를 했다. 어떤 사람이 경사에 있을 때와는 같지 않다고 말하니 유중영은 수도의 백성을 다스릴 때에는 강압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시골 백성을 다스릴 때에는 은혜와 사랑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당나라의 최언은 섬이라는 지방은 관용으로 다스리고 악이라는 지방은 위엄으로 다스렸는데 섬지방은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니 그들에게 동요가 생길까 우려하여 어루만져 다스렸고 악지방은 땅이 비옥하고 백성이 사나우니 위엄이 아니면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장영이 촉지방을 다스릴 때 처음에는 위엄으로써 하고 두 번째 부임에서는 백성들이 자기를 믿는 줄을 알고 드디어 위엄 대신 관용으로 다스렸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그 지방의 습속에 따라 다스림에 변화를 줄 것을 안 예들이다. 제6조 공무보기. 이튿날 새벽에 관청에 나가 앉아서 공무를 본다. 상급 관청에 올리는 보고문 가운데 응당 전례에 따라야 할 것은 따르고 곧바로 서명 날이 난다. 이치를 따져봐야 할 것은 반드시 아전들의 초안을 바탕으로 글을 다듬어 문장을 완성하고 글씨를 다시 쓰게 한다. 민간에 내리는 명령은 한 글자 반 구절도 함부로 서명 날인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다음에 나오는 6전 36조를 살펴 하나하나 조사하여 그 가운데 털끝만큼도 강교한 속임수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 후에 서명 날인하는 것이 좋다. 혹 의문이 있으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으뜸 아전과 담당 아전을 불러 간곡하게 캐물어 본말을 분명히 안 후에 서명 날인하는 것이 좋다. 매양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거짓으로 일을 잘 아는 척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어지러이 의문나는 점을 묻어버린다. 그리고 문서 끝에 서명하는 것만 조심스럽게 하여 아전들의 술수에 빠지는 자가 많다. 혹 담당하는 고을에 잘못된 전례가 전해진 지 오래되고 전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그 기한이 촉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상에 우선 두고 잠시 서명 날인을 하지 말고 고치기를 꾀해야 한다. 기한이 촉박하거나 일이 많고 번잡하여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은 우선 명령을 내려놓고 서서히 고치기를 꾀해야 한다. 부임하는 길에 죄를 지은 자는 이날 문초하여 다 훈계한 후에 놓아줄 것이며 반드시 매로 다스릴 필요는 없다. 혹 용서할 수 없는 자는 가두고서 훗날을 기약한다. 무릇 취임한 지 10여일 동안에는 형벌을 내릴 필요는 없다. 그리하여 안팎에 매우 너그러운 사람이고 사납지 않은 사람으로 소문나는 것이 좋다. 이날 사족과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고질적인 병폐를 묻고 의견을 구한다. 다스리는 지방의 사림과 여러 계층의 백성들에게 공문을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혈령이 알린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은 적당한 제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은혜를 크게 입어 이 고을에 내려와 이를 보게 되어 밤낮으로 근심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만일 옛날부터 전해오는 폐단과 새로 생긴 병폐 때문에 백성을 고통으로 빠뜨리는 것이 있다면 각 동네에서 이를 잘 아는 사람 대여섯 명이 한 곳에 모여 조목을 들어 상의하고 문서를 갖추어서 오라. 혹 한 읍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병폐나 혹 한 방이나 한 촌만의 고통은 각각 하나의 종이에 쓰되 그것을 다 모아서 한 방마다 하나의 문서를 갖추어 지금부터 7일 이내에 일제히 와서 제출하라. 혹 아전이나 군교나 토호가 들으면 싫어할 것이라고 후환이 있을까 염려해 분명히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고을 수령이 부임해서 묻는 본 뜻이 아니다. 각각 얇은 종이에 풀칠하여 봉하고 바깥에 표시를 해두고서 다 같이 아무날 정오에 함께 고을에 들어오고 함께 관아의 뜰에 들어와 수령 앞에서 친히 제출하라. 만약 읍내에 들어와 오래 머물면서 문서의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간사한 백성이 있으면 반드시 엄한 벌을 내릴 것이다. 다들 이 점을 잘 알도록 해라. 캐묻는 것은 쉬워도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고쳐서는 안 될 것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될 뿐이다. 오늘에 들떠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다른 날에 혹 실망하지도 말라. 고을의 사사로운 패단을 혹 사심을 품고 거짓말을 보태 과장하며 그 실상을 숨기거나 뜬 소문을 만들어내는 자는 마침내는 벌을 받을 것이니 다들 명심하도록 하라. 관청의 일은 기한이 있는 것이다. 기한이 믿음을 주지 못하면 백성은 명령을 우습게 여길 것이니 기한은 미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백성을 다스리는 법은 반드시 먼저 약속을 분명히 하여 이를 3번, 5번 거듭거듭 알리고 반드시 그 기한을 여유 있게 할 것이다. 명령을 융통성 있게 한 후에 어기는 자가 있으면 약속대로 벌을 주어도 불평하는 말이 없게 될 것이다. 호태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일에 믿음이 없으면 성사되지 않는다. 하물며 한 고을의 일이 지극히 많고 또 한 번 내린 명령에 그 위엄이 서려 있지 않은 데다 기한까지 믿음을 주지 못하고 호령도 엄하지 못하다면 그 명령이 어떻게 행해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 기한을 견고히 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마다의 사정은 각각 다르므로 2번을 알리고 3번을 알리되 3번을 알렸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 벌을 엄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과의 거리가 50리 이상은 기한을 7일로 하고 50리가 안 되면 5일을 기한으로 한다. 먼저 거리에 가깝고 멀음을 살펴 미리 규칙을 세워야 한다. 또 일찍 하는 관청의 아전으로 하여금 책상에 붙어 있게 해 곧바로 그것을 기록하게 한다. 그렇게 한 후 그것을 비치해 두고 참고하여 규칙을 어기는 자에게는 벌을 준다.
그 다음날 노련한 아전을 불러 화공을 모으도록 명령하고 그 고을을 그린 지도를 만들어 벽에 걸어둔다. 치연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그림 속의 강줄기와 산줄기는 실물과 매우 닮게 그리도록 하고 동서남북과 그 사이의 방위, 즉 서북, 서남, 동북, 동남의 방위를 각각 표시하며 면 이름과 리 이름을 또한 각각 써놓는다. 사방 도로의 거리와 여러 마을에 있는 집의 많고 적은 모양, 큰 길, 작은 길, 다리, 나루터, 고개, 객점, 사찰을 다 뚜렷이 보이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것으로 백성들의 습속을 살피고 인정을 알 수 있고 또한 아전과 백성이 왕래하는 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이 지도는 가장 기묘한 것이다. 본현에 만약 화공이 없으면 인근현에서 데려오되 그림 솜씨가 비록 좋지 않더라도 해로움은 없을 것이다. 반드시 노련한 향임, 아전, 포교 등이 관장하여 지도를 그리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도는 땅의 길고 짧은 것에 상관없이 다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쓸모가 없다. 반드시 먼저 경위선을 그어놓고 매양 한 칸을 십리로 하여 동쪽으로 100리 거리에 있으면 10칸을 동쪽에 그리고 서쪽으로 10리 거리에 있으면 한 칸을 서쪽에 그린다. 또 굳이 현의 관아가 중앙에 자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100가구가 있는 고을을 다 그리기는 어려워도 반드시 조밀한 모양을 그려 그곳이 큰 마을임을 알게 해야 한다. 한두 가구가 산과 골짜기에 끼어 있는 것도 누락시키지 말고 그곳에도 인적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큰 기와집도 각각 표시하여 그곳이 부호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좋다.